지금 북한 최고 권력층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간 김정은의 건강을 책임진 전용 의사가 8살 손자와 함께 돌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대한민국 국정원이 이미 3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이 절대 신뢰했던 측근 의사가 왜 30년 충성을 버렸을까요? 그리고 공항에서 그를 기다린 사람의 정체는? 지금부터 권력과 가족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한 할아버지의 목숨 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심장이 지금도 불규칙하게 뛰고 있습니다. 30년간 다른 사람의 심장 박동만 체크해왔는데 이제야 제 심장이 얼마나 아픈지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수입니다. 올해 65세, 북한에서는 아무나 갈 수 없는 특별한 병원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바로 김정은 동지와 최고위 간부들만을 치료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속 의무실 외과 과장이었죠. 평양 중구역 일반 주민들은 지나갈 수도 없는 그곳에 북한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병원이 있습니다. 독일 지멘스 최첨단 MRI, 스위스에서 몰래 들여온 다빈치 수술 로봇, 미국산 인공심폐기까지. 한 대 가격이 북한 주민 1000명이 평생 먹을 식량비와 맞먹는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김정은 동지의 감기 한 번 치료하는 것도 국가 1급 기밀이었습니다. 제가 처방전을 쓸 때마다 보위부 요원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모든 권력과 특권을 등지고 냉골 지하실에 앉아 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시려서 느낌이 없어요. 발가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추위보다 더 매서운 것은 제 품에서 점점 차가워져가는 손자의 작은 손이었습니다. 8살 민호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들썩이는 게 심장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여줍니다. 선천성 심장병 말기. 북한 최고의 의료진인 제가 봐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가슴이 너무 아파요. 민호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작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라고 큰 소리로 부르던 아이가 이제는 속삭이듯 말해요. 저는 제가 입고 있던 당 간부용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서 아이를 감쌌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직접 하사해 주신 특별 제작품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에는 그냥 할아버지의 외투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김정은 동지의 건강 체크를 했습니다. 혈압, 맥박, 혈당, 모든 수치를 일일이 기록하고 보고했어요. 최고급 스코틀랜드산 연어로 만든 식단,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비타민 주사, 일본 최고의 한방약제까지. 하루 의료비만 우리 돈 3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손자 민호에게는 해열제 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의무실에서는 김정은 동지의 작은 두통에도 독일에서 공수해온 최신 진통제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민호가 40도 열이 나도 찬물 수건밖에 해줄 게 없었습니다. 지난주 김정은 동지의 정기검진 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수령님, 혹시 일반 주민 중에서 해외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정은 동지는 잠깐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동지, 우리 사회주의 의료 체계는 세계 최고다. 해결할 수 없는 병은 없다. 다만 우선순위가 있을 뿐이지.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저는 너무나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당 간부가 아닌 이상 해외 치료는 꿈도 꿀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민호는 점점 말을 줄이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아버지, 왜 하늘은 파래요? 할아버지, 새는 왜 날아가요? 이런 질문을 쏟아내던 아이가 이제는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해요. 제가 30년간 치료했던 당 간부들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모두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독일까지 가서 최고의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수술을 주선하고 의료진과 연락을 취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하지만 정작 그 저의 손자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옆방에서는 김동무가 또 기침을 하고 있어요. 그분도 병든 손녀를 돌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서로 도울 여유가 없어요.
의무실에서는 하루에 수천만 원짜리 수입 약품을 펑펑 쓰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항생제 한 알도 구하기 어렵거든요. 할아버지도 아픈 것 같아요. 민호가 제 얼굴을 만지며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아이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요. 아니야, 민호야. 할아버지는 괜찮다.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매일 김정은 동지의 완벽한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지고 살면서도 정작 제 가족의 생명은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장마당에서 구해온 옥수수죽 한 그릇이 민호의 하루 식사 전부예요. 병원에서는 김정은 동지를 위해 매일 10여 가지 고급 보양식을 준비하는데 말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민호의 체온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이를 꽉 껴안고 있어도 몸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위험한 신호였어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민호의 약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정은 동지의 수라상에는 언제나 30가지 이상의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지는데 제 손자의 밥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의료진 동료가 조심스럽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 과장님, 두만강 너머에는 정말 다른 세상이 있답니다. 아이들이 굶지 않는 곳, 병들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김정은 동지를 모시는 제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는 물론이고 3대가 멸족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민호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30년간 쌓아온 모든 권력과 명예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매우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톡, 톡, 톡. 이 시간에, 이 깊은 밤에 누가 올까요? 혹시 보이부에서 제 동향을 감시하러 온 건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5년 전 사라진 아들 진호와 관련된 소식일까요? 제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민호를 더 꽉 안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예상과 전혀 다른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최진호였어요. 저보다 15살 어린 평양의학대학에서 제가 직접 지도했던 제자였죠. 지금은 국가보위성 의료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눈빛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차가운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최진호는 주변을 서너 번 둘러보더니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제 품에서 숨이 차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선생님, 먼저 이걸 쓰세요. 최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어린이용 해열제와 항생제, 그리고 주사기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한 거냐? 이런 약품들은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묻지 마세요, 선생님. 그냥, 아픈 아이를 그냥 볼 수는 없어서요. 최진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민호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주사를 놓아주니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최진호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뭔 일인지 말해보거라. 선생님, 진호 형은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나요? 5년 전 진호 형이 김정은 동지 경호 임무 중에 남조선으로 망명했습니다. 당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훈련사고사로 발표한 거예요. 저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받으신 모든 훈장, 특별 배급, 추가 수당, 심지어 이 집까지도 모두 진호 형의 망명 사실을 숨기고 선생님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받았던 모든 영예와 특혜가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정은 동지는 이 사실을 아시는 거냐? 당연히 아십니다. 모든 탈북자 명단은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보고되거든요. 그 순간 지난 5년간의 모든 기억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유독 저에게만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 갑작스럽게 늘어난 특별 배급, 아들 제사 때마다 보내주신 특별 조화. 모든 것이 제 아들의 배신을 숨기고 저를 체제에 더 단단히 묶어두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최진호가 더 작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 모든 게 부끄럽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가족의 정을 이용해서 충성을 강요하는 이 체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국가보위성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체제의 핵심에서 감시와 통제를 담당하는 사람조차 이 모든 것에 회의를 품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최진호가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진호 형이 6개월 전에 보낸 메시젤리다.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명히 제 아들의 필체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봐온 그 특유의 삐뚤삐뚤한 글씨체. 아버지, 민호를 지켜주세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반드시 길을 만들겠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아버지와 민호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손이 종이를 잡고 있기 힘들 정도로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것도 우리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공포도 밀려왔어요. 이런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진호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딸 유진이도 작년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진호의 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당에서는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제가 중국 브로커를 통해 약물을 밀수입해서 겨우 치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이 체제가 정말 인민을 위하는 게 맞나 하고요. 최진호의 목소리에 깊은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상부에서는 제게 체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치료 사례로 보고서를 쓰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목숨 걸고 구한 중국산 약품으로 치료한 거였죠. 그제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돕고 있는지, 왜 체제의 회의를 품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두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성공하시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언젠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최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오늘 온 가장 큰 이유가 따로 있어요. 내일 오후에 보위부 조사팀이 오실 예정입니다. 김정은 동지께 하신 질문이 상부에 보고되었거든요. 제 온몸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거였어요. 최진호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는 단순 면담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충성도를 재평가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의심을 받으시면 의무실에서 즉시 배제되실 수도 있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민호를 도울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저는 민호를 더 꽉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계속 여기 남아서 의심받으며 민호를 서서히 잃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자유를 찾아 떠날 것인가. 최진호가 조심스럽게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봉투 안에는 컬러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남한 서울대병원에서 민호와 똑같은 선천성 심장병을 치료받은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술 전 사진과 수술 후 사진이 함께 있었는데 그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어요. 수술 전에는 민호처럼 파리고 야윈 모습이었는데 수술 후에는 건강하고 밝은 표정으로 축구공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남한에서는 이런 수술이 정말 일상적이에요. 민호 같은 아이들이 매년 수백 명씩 완치되고 있어요. 수술 성공률이 98%가 넘는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최진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호 형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브로커도 섭외했고 안전한 루트도 확보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정은 선생님이 하셔야 해요. 저는 30년간 김정은 동지를 모시며 받은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당에서 하사받은 금메달들, 특별주택, 월 배급량, 자가용까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들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 손자 하나 살리지 못한다면.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내일 조사가 끝나면 24시간 감시가 시작될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최진호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권력과 명예를 버린다 해도 민호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최진호의 얼굴에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선생님. 내일 새벽 4시에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김정은 동지와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와 함께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30년간의 충성, 30년간의 믿음과 헌신. 모든 것이 이 하룻밤 사이에 끝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평소와 같이 김정은 동지의 정기 건강검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수령님을 뵙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의무실로 향하는 길, 저는 평소보다 유독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지의 초상화, 당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구호들, 그리고 30년간 저를 지켜본 의료진들의 얼굴까지. 김정은 동지께서 검진실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한 동지, 오늘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무슨 걱정이 있나? 30년을 함께 해온 김정은 동지의 날카로운 관찰력 앞에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건강하십니다, 수령님. 개인적으로 조금 신경 쓸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혈압 측정,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30년간 수천 번 반복해온 루틴이었지만 오늘은 손이 유난히 떨렸어요. 김정은 동지의 맥박을 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건강한 심장 박동을 확인하면서도 정작 제 손자의 약해져가는 심장은 살릴 수 없다니. 검진을 마치고 나서 김정은 동지가 저를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한 동지, 30년간 나를 모시며 정말 고생이 많았다. 내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너도 알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죄책감과 감사함, 그리고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내 곁에서 건강을 지켜달라. 나는 한 동지를 믿고 있다. 그 신뢰의 말씀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수령님, 30년간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 같은 제 말에 김정은 동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왜 그런 말을 하나? 혹시 몸에 이상이라도 있나? 아닙니다, 수령님. 그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30년간 해온 것보다 더 깊게 절을 올리고 의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뒤돌아보니 김정은 동지가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혹시 마지막 일 줄 알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오후 2시 정말로 보위부 조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이 왔는데 모두 제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가장 나이 많은 조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경수 동지, 최근 김정은 동지께 개인적인 질문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의학적 호기심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의료기술의 국제적 수준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하지만 30년간 쌓은 경험으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모두 건강합니다. 다만 의료진으로서 항상 최신 정보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3시간에 걸친 조사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감시가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했거든요. 저녁 7시, 최진호가 약속대로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해야 해요. 내일부터는 24시간 감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가방 안에는 중국식 의복, 가짜 신분증,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민호를 위한 약품도 충분히 들어 있었습니다. 진호 형이 모든 비용을 댔어요. 브로커 비용만 우리 돈 3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아버지와 민호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30년간 모아온 소중한 물건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들, 당에서 받은 각종 훈장과 표창장들, 의무실에서의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어요. 특히 김정은 동지와 2015년에 찍은 사진이 가장 아까웠습니다. 제가 그분의 급성 맹장염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찍은 기념사진이었거든요. 김정은 동지가 직접 한 동지 덕분에 살았다며 감사를 표하셨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위험에 빠뜨릴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민호를 깨워서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아이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야, 할아버지와 함께 아빠를 만나러 가는 거야. 정말요, 할아버지? 진짜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민호의 눈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반짝이는 빛이 돌았어요. 그래, 그리고 민호 병도 완전히 낫게 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후회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최진호가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브로커는 이런 일에 10년 경력이 있는 전문가예요. 하지만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신의주까지는 선생님의 통행증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정말 위험해요. 밤 10시 30분, 드디어 집을 나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를 등에 업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돌아보았어요. 30년간 살았던 이 집, 아내와 아들과 함께. 행복했던 추억들이 가득한 이곳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민호가 제 뺨을 만지며 물어봤어요. 아니야, 민호야. 할아버지는 기뻐서 우는 거야.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서. 밤 11시, 최진호가 준비한 당 간부 전용 차량으로 평양을 벗어났습니다. 신의주까지는 당 간부 특별 통행증을 사용해서 가기로 했어요. 운전사는 말이 없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 안은 정적만이 흘렀어요. 검문소가 나타날 때마다 저는 30년간 연습해온 권위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긴급 지시사항이다. 중국에서 들어온 의료 장비를 점검해야 한다. 제 목소리에는 30년간 최고 권력층과 함께 일하며 쌓인 위험이 묻어 있었어요. 젊은 병사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통행증을 돌려주었습니다. 신의주 근처 안전가옥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였어요. 작은 농가였는데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면서 민호의 컨디션을 회복시켜야 해요. 긴 여행이 될 테니까요. 브로커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40대 후반의 남자로 이런 일에 상당한 경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안정감이 있었어요. 다음 날 밤, 드디어 두만강을 건너는 날이 왔습니다.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오늘이 가장 안전한 날입니다. 경비병들의 시야가 제한되거든요. 브로커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강가에 도착하기 전 저는 중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30년간 보관해온 김정은 동지와의 모든 사진들을 불태우는 것이었어요. 라이터 불꽃에 사진들이 하나씩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김정은 동지 30년간 충성했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두만강의 얼음은 예상보다 두껍지 않았습니다. 12월 말이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따뜻한 겨울이었거든요. 민호를 등에 업고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얼음에서 삐걱하는 소리가 났어요.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민호가 제 등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한 걸음, 두 걸음. 강 한가운데로 갈수록 얼음이 더 얇아지는 것 같았어요. 발밑에서 물 흐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강 중간쯤 왔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제 발 아래 얼음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드르륵.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브로커가 급하게 손짓으로 신호했어요. 하지만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 경비병들이 저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브로커가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저는 민호를 더 꽉 안고 얼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 발짝 잘못하면 차가운 강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저기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강 쪽을 확인해봐.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뒤쪽에서 갑자기 다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마치 누군가 돌멩이를 던져서 경비병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최진호가 마지막까지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틈을 타서 저희는 간신히 중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였습니다. 민호를 내려다보니 아이가 제 등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이 모든 위험한 순간에도 할아버지를 믿고 잠든 거죠.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중국 첫날 밤은 국경 근처 작은 농가에서 보냈습니다. 농가 주인은 조선족으로 이런 일을 여러 번 도와본 것 같았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따뜻한 누룽지와 김치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민호가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을 보고 눈을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민호야. 이제 맛있는 음식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야. 민호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 구한 제대로 된 어린이용 영양제와 약품들을 복용하니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화물열차를 타고 몽골까지 가야 했습니다. 석탄을 실은 화물차 한 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15명 정도 숨어 있었어요. 나이든 부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가족, 혼자 온 청년까지. 모두들 각자의 절박한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눈빛만으로도 위로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 여행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중국 공안에 무작위 검문이 있었거든요. 모두들 숨을 죽이고 조용히 있어야 했는데 그때 민호가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가 신음소리를 내려고 하자 저는 급히 민호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해열제를 찾아서 먹였어요. 제발, 제발 조용히 해줘.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모든 사람이 위험해지거든요. 검문관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화물차 문을 열어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민호가 조용해졌어요. 해열제가 효과를 보인 건지 아니면 아이가 상황의 심각성을 본능적으로 안 건지 모르겠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검문이 끝나고 열차가 다시 움직였을 때 화물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민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다른 승객들도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거든요. 4일간의 긴 여행 끝에 드디어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건물을 처음 봤을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로 안전한 곳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간 쌓인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대사관 직원이 전화기를 건네주면서 말한 거예요. 누군가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그건 정말로 제 아들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셨군요.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네요. 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진호야, 정말 너냐? 정말 살아있구나. 네, 아버지. 민호도 괜찮나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일이면 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진호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가득했어요. 5년간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민호가 제 옆에서 전화를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저분이 우리 아빠예요? 그래, 민호야. 내 아빠야. 내일 진짜로 만날 수 있을 거야.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5년간 사진으로만 보던 아빠를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었죠. 국정원 직원도 전화를 받아서 말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오신 우리 동포를 대한민국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일 한국행 특별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유를 찾은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한국의 공기를 마시며 저는 정말로 자유의 땅에 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진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야위긴 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아버지. 진호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민호를 한 팔로 안고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30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진호야. 정말 살아있구나. 많이 보고 싶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만난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민호가 제 팔에서 진호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아빠예요? 정말 우리 아빠예요? 그래, 민호야. 내 아빠야. 진호가 민호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많이 컸구나. 사진보다 훨씬 의젓해 보인다. 진호는 즉시 저희를 서울 대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민호부터 제대로 된 검사를 받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만을 위한 의료시설에서 30년을 보낸 제가 봐도 감탄할 정도였거든요. 로봇이 수술하는 모습, 3D 홀로그램으로 심장을 분석하는 장면,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돌보는 의료진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북한에서는 오직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환자들이 차별 없이 받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민호의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었어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상태예요. 수술 성공률도 98% 이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민호가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제가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어보자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이런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호 같은 아이들이 수술 후 축구 선수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만을 위해 존재했던 최고 의료기술이 여기서는 8살 아이를 위해 당연하게 제공되고 있었어요. 수술은 정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3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민호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한 첫마디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해요. 할아버지, 가슴이 안 아파요. 숨쉬기가 정말 편해요. 민호의 환한 웃음소리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래, 민호야. 여기는 정말 자유로운 나라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곳이란다. 지금은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금세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커서 의사가 될래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히 치료받는 것을 넘어서 꿈을 꿀 수 있는 곳에 온 거구나 싶었어요. 진호는 탈북민들을 돕는 NGO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몇 달 전에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진호가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남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를 만났을 때 그가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딸 유진이도 이제 마음 놓고 치료받고 있어요. 여기 와서 보니 백혈병 치료가 이렇게 흔한 일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요즘 저는 탈북 의료진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의사였지만 한국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말해드려요. 여기서는 환자의 신분이나 돈을 보고 치료하지 않아요. 모든 생명이 똑같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곳입니다. 국정원에서는 저에게 북한의 의료 실태나 김정은의 건강 정보를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건을 내세웠어요. 북한 주민들의 의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만 정보를 활용해달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민호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북한에 있었을 때랑 지금이랑 뭐가 가장 달라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대답했어요. 민호야,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야.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게 된 거고. 정말요? 그럼 제 꿈도 이뤄질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지난주에는 민호와 함께 KTX를 타고 부산에 갔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민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 기차가 언젠가 북한까지 연결되면 좋겠어요. 그럼 북한 친구들도 여기 와서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민호야. 그날이 오면 할아버지도 함께 가자. 그곳 사람들에게 진짜 자유가 뭔지 보여주자. 때로는 길을 걷다가 택시를 탈 때면 기사님이 어르신이라고 부르며 문을 열어주십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북한에서는 김정은 동지 전속 의사라는 지위로 대우받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저는 민호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매일 확신합니다. 30년간의 권력과 지위를 버리고 가족을 선택한 것, 김정은에 대한 충성보다 8살 손자의 미래를 택한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권력과 가족 사이에서, 체제와 양심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진정한 자유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것입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그래, 민호야. 이제 우리는 진짜 자유다. 그리고 이 자유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권력보다 소중한 것, 지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용기가 가장 작은 생명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번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